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쇼핑할 때 브랜드 어떤 점들을 좀 보세요? 저는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 특히 명품을 살 때는 그 제품 자체의 가치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가치를 좀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비용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덴티티 확실히 있으면서 헤리티지까지 있는 브랜드들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헤리티지? 헤리티지는 또 뭐냐고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는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있는데 헤리티지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루비통 이런 브랜드들은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사실 더 사랑받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브랜드가 걸어온 역사, 시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덴티티와 녹아서 그 브랜드만의 헤리티지가 되는 거죠. 그 디렉터에게 브랜드 헤리티지랑 헤리티지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큰 숙제인데 오늘은 헤리티지 보존과 변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따라서 브랜드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고 보면 재밌는 패션 이야기. 여러분들 구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구찌 지로고, 그리고 홀스빗, 뭐 뱀브 핸들, 또 삼색 라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구찌오 구찌가 100년 전에 브랜드를 설립하고 또 구찌 아들 세대까지 만들어져 내려온 헤리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홀스빗이랑 삼성 라인이 상류층들이 즐기는 승마 용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그 대나무 핸들 있잖아요. 그 뱀브 핸들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가죽이 부족한 시점에서 핸들을 다른 걸 써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역사적인 스토리까지 더해지니까 이거는 찐 유산이네, 좀 그런 깊이가 느껴지시죠? 그 설립자 구찌오가 사망하고 아들이 경영을 할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손자들이 경영을 맡고 나서는 거의 망해갔어요. 그 라이센스를 너무 남발하기도 했고 이 집안끼리 싸우면서 좀 난리가 났죠. 그 가족 경영을 벗어난 후 1994년 구찌 디렉션을 맡은 톰 포드가 구찌를 살려내요. 그 톰 포드는 과거 그 구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유산들을 잘 가지고 오면서 그가 잘하는 그 아찔하고 섹시한 느낌을 잘 녹여내게 돼요. 그래서 그때 구찌는 진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2004년 톰 포드는 계약 불발로 구찌를 떠나게 되고 2007년에 프리다 지아니니가 브랜드를 총괄하게 돼요. 지아니니의 구찌가 매출이 잘 오르다가 2010년 전후로 해서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브랜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왔느냐? 지금 구찌를 이렇게까지 만든 장본인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오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의심을 했거든요. 어디 듣보잡이지? 이렇게. 그렇지만 브랜드의 변화와 매출 신장은 진짜 어지러울 정도로 높아졌고 그 좋은 흐름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뒷보잡이라고 생각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누구냐? 그 외부에서 영입한 디자이너 아니고 구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그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디자이너였어요. 그가 톰 포드 시절에도 그리고 지아니니 시절에도 구찌를 거쳤던 거죠. 그런데 너무 테스트를 해본 걸까요? 그 2015년에 남성 컬렉션 데뷔 준비 기간을 일주일 줬대요. 일주일. 그렇게 미켈레만의 구찌를 선보이고 나서 그리고 여성 컬렉션 준비 기간은 얼마 준지 아세요? 한 달.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좀 테스트를 거친 걸까요? 그 일주일 한 달이라는 그 나름의 테스트 기간을 통과하고 그는 구찌 디렉터로서 자리구침을 하게 돼요. 저는 이 구찌가 막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지겨운가 이랬다가 사실 최근에 구찌 가보고는 좀 마음을 접었어요. 그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 같았어요. 루비통은 1800년대 파리에서 그 여행용 가방을 만들면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류층들이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그때 있었던 트렁크들이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근데 이 루비통이 만들어낸 가방이 기차 짐칸에 이렇게 켜켜이 쌓기 좋게 디자인된 거 그 자체가 좀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브랜드가 크게 됐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들은 항상 그 모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루비통 생각했죠. 아, 우리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다미의 패턴이랑 모노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또 보이는 그 자물쇠. 그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는 헤리티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루비통 하면 모노그램, 다미의 패턴, 그게 거의 다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훌륭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방만 만드는 브랜드라는 이미지, 그것 때문에 고민에 좀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 브랜드를 좀 확장할 만한 새 인물이 필요하다. 누가 온 줄 아세요? 1998년에 미국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가 루비통으로 오게 돼요. 그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루비통에서 디렉터를 하면서 루비통이 가방뿐만 아니라 의류랑 신발까지도 잘하는 브랜드,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크 제이콥스가 진짜 잘한 거, 루비통이 가지고 있는 그 모노그램의 패턴을 완전 가지고 놀게 되죠. 물론 아티스트와의 협업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그 무라카미 다카시랑 그 루비통이 협업했던 그 라인 장난 아니었죠. 저는 그 가방은 솔직히 처음 보고 좀 충격 받았거든요. 어떻게 루비통 가방이 저런 식으로, 저런 형광으로 저렇게 막 그림을 그릴 수 있나.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루비통은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루비통 지금 또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여성복은 니콜라스 제스키에르, 그리고 남성복은 버질 아블로가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상류층만 입을 것 같은 럭셔리 웨어에서 지금 힙하고 좀 스트릿 무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고, 아니 더 잘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루비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모노그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잘 이용하는 이 두 디렉터의 힘인 것 같아요. 그 헤리티지만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 다소 변화에 보수적인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바로 양대산맥이죠. 샤넬과 에르메스. 여러분 샤넬, 에르메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샤넬 하면 뭐 클래식백, 뭐 트위드 자켓, 진주, 향수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에르메스는 벌킨백, 켈리백, 이런 초럭셔리 백이라는 느낌, 그리고 스카프,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브랜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헤리티지를 오로지 처음처럼 변화 없이 그냥 쭉 잘 이끌어오고, 그 자체가 그냥 레전드이자 언터처블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브랜드는 컬렉션을 보면 어느 시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는 있긴 한데,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 헤리티지가 너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변화들이 좀 존재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변화 없이 고루하게 쭉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요? 이 두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헤리티지가 있어요. 바로 희소성. 희소성을 헤리티지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제품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가심비에 중점을 둔, 뭔가 소비자를 진짜 아는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자꾸 올리니까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라는 인식까지 생겨서 뭔가 투자 가치 느낌까지 만들어버린 브랜드죠. 저는 지방시 하면 지금 또 이런 게 떠올라요. 그 프린트, 약간 그 고스적인 느낌, 블랙,
판도라백.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나 그 아이덴티티가 약간 애매하고 조금 확고하지 않을 때는 어떤 디자이너가 영입이 돼서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변화, 그것들이 잘 먹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당시 지방시의 부흥기를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리카르트 티시예요. 지방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테일러링을 잘하는 브랜드였는데 아주 스트릿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고스적인 느낌도 나는 약간 샘 브랜드의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지킨, 그리고 사실 요즘의 명품들이 뭔가 젊어지고 힙해지는 느낌, 스트릿적 무드를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방시의 새로운 어떤 헤리티지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었는데, 그 리카르토 티시가 버버리로 떠나고 2017년도에 클레어 웨이트 켈러라는 디자이너가 이 지방시를 총괄하게 돼요. 이 디자이너는 클로에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뭐 이렇다 할 방향이나 뭐 좀 분위기들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 리카르도 티시가 해놓은 그 어떤 지방시의 그 어떤 느낌들을 살려내지 못한 채 그녀는 3년 만에 지방시를 떠나게 돼요. 그 사이 지방시를 사랑했던 그 열렬히 막 옹호했던 그 많은 남성 팬들이 지방시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판도라백 이후에도 뭔가 그렇다 할 만한 지방시만의 것들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클레어라는 디자이너가 이끌었던 지방시는 무난하지만 굉장히 괜찮긴 했거든요, 제 시선에서는. 그런데 지방시를 좋아하는 어떤 고객들의 니즈는 이끌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가 요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패션 브랜드의 흥망성쇠가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연관이 있다.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나도 시대에 유연하게 좀 변화도 하면서 우리 그런 똑똑이들이 되자고요. 그럼 여러분 패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